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입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레미제라블로 편안히 숙면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여운 팡틴느. 팡틴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기뻤다. 그녀는 테나흐디에 부부에게 어김없이 돈을 보냈으며 그를 잘 몰랐던 팡틴느는 그때마다 대서인에게 부탁해서 편지도 함께 보냈다. 그녀는 편지를 자주 붙였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작업장의 여자들은 팡틴느가 누군가에게 자주 편지를 붙인다느니 안 그래도 평소에 태도가 수상쩍다느니 하며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자기와 무관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캐내려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다. 그들은 그저 알고 싶고 들춰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짓거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을 뿐이다. 사람들은 팡틴느가 가끔 작업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고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같은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 것도 눈치챘다. 결국에는 그 수치인의 이름까지 알아내고 말았다. 그들은 틀림없이 창녀 비슷한 짓을 했었을 거야 라며 그녀를 조롱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꽤 시일이 걸렸다. 결국 팡틴느가 공장에서 근무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작업장의 여감독은 시장님이 주시는 것이라며 팡틴느에게 50프랑을 건네주고는 더 이상 작업장에 나오지 말라고 했고 덧붙여 시장님의 분부인이 이 고장에서 떠나라고 말했다. 테나흐디의 부부가 6프랑에서 12프랑을 요구한 뒤 다시 12프랑에서 15프랑을 보내라고 통고해온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다. 팡틴느는 기가 막혔다. 시장님을 직접 만나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친절한 분이시니까 그래도 50프랑이라도 주신 것이다 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을 뿐이었다. 팡틴느는 한여로라도 일해보려고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팡틴느의 벌이는 형편없게 되었고 빚만 늘어갔다. 돈을 보낼 수 없게 되자 테나흐디의 부부의 독촉 편지가 이어졌다. 편지의 내용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수치인 부담으로 보내진 편지의 우편 요금 때문에 그녀는 무일푼이 돼버리기 일쑤였다. 어느 날 테나흐디의 부부에게서 온 편지에 이렇게 씌어 있었다. 추운 겨울에 어린 코제트에게 입힐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직 스커트가 한 벌 필요하니 적어도 10프랑은 보내주어야겠다라고. 그녀는 편지를 하루 종일 손에 쥐고 다녔다. 저녁 때가 되자 길모퉁이에 있는 이발소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말없이 꽂고 있던 핀을 뺐다. 아름다운 금발이 허리깨까지 늘어졌다. 정말 멋진 금발이군요. 주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얼마를 주실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10프랑 드리지요. 그렇다면 잘라주세요. 그녀는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털실로 짠 스커트를 사서 테나흐디의 부부에게 붙였다. 스커트를 받아든 테나흐디의 부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었을 뿐 스커트 따위는 필요치도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스커트는 딸 에포닌네에게 돌아갔다. 가엾게도 종달새는 여전히 추위에 떨게 된 것이다. 팡틴느는 생각했다. 이제 우리 아이는 춥지 않을 거야. 내 머리카락을 입혀주었으니까. 그리고는 짧아진 머리를 감추려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다녔다. 하루는 떼나흐디 부부에게서 이런 편지가 왔다. 코제트는 요즘 이곳에 유행 중인 병에 걸렸소. 발진 티푸스라는 병이오. 비싼 약이 필요하오. 그러나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약값을 댈 수가 없소. 일주일 내로 40허응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는 죽어버릴 것이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나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웃 노파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쩜 친절도 하셔라. 글쎄 40프랑을 보내래요. 나폴레옹 금화 2잎을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그 큰 돈을 만들어 보낼 수 있다는 걸까요? 그녀는 계속 편지 속의 내용을 중얼거리며 웃어댔다. 누군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정말 좋은 일이 있나 봐 라고 수군댔을 것이다. 그녀가 광장을 지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 마차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팡틴느는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 서서 돌팔이 치과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웃기 시작했다. 그 치과의사라는 자가 팡틴느를 보고 느닷없이 외쳤다. 저기 웃고 계신 아가씨, 참 고운 일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만약 당신이 전치 2개를 빼주면 하나에 금화 1잎을 드리겠소. 전치라니? 무슨 말이죠? 팡틴느가 물었다. 전치라는 건 하고 치과의사가 대답했다. 앞니를 말하죠. 윗니 2개 말입니다. 어머 세상에 하고 팡틴느가 소리쳤다. 팡틴느는 도망쳤다. 그리고 그 사나이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사나이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가씨. 만약 마음이 내키거든 오늘 저녁 악상 여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팡틴느는 떼나흐디의 부부에게서 온 편지를 다시 읽었다. 팡틴느는 같이 바느질을 하는 노파 마하가히트에게 말했다. 발진 티푸스란 대체 어떤 병이에요? 할머니는 아세요? 그럼 알지 하고 노파가 대답했다. 무서운 병이야. 그럼 약값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애들도 그런 병에 걸려요? 주로 아이들이 걸리는 병일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마하가히트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팡틴느는 밖으로 나가 계단 옆으로 가서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을 나섰다. 그리고 여관들이 들어서 있는 거리로 갔다. 이튿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마하가리트가 팡틴느의 방으로 들어왔다. 마하가리트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팡틴느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고 팡틴느가 대답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안심이에요. 이렇게 말하며 책상 위에서 번쩍이는 금화 2잎을 가리켰다.
큰돈이네. 어디서 난 거야? 제가 벌었어요. 팡티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촛불에 그녀의 얼굴이 비춰졌다. 그녀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입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다. 그녀는 그 40프랑을 몽페르메이에로 보냈다. 팡티느는 코제트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돈을 뺏기 위한 테나르디에 부부의 술책이었다. 팡티느에게는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거울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는 더러운 옷차림에 낡은 모자를 쓰고 다녔다. 그녀는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왼쪽 어깨의 견갑골 언저리가 늘 아팠다. 기침도 잦아졌다. 그녀는 하루에 17시간 동안 바느질 일을 하고 일당 9수를 받았다. 빚쟁이들은 더욱더 지독해져 갔다. 그들은 거리에서도 계단에서도 그녀를 붙들고 닥달을 하는 것이었다.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녀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이 무렵 또 테나르디에 부부에게서 편지가 왔다. 지금까지는 참고 기다렸으나 당장 100프랑을 보내지 않는다면 어린 코제트를 길바닥에 내쫓아 버릴 테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100프랑? 하고 팡티느는 생각했다. 하루에 100프랑을 벌을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 하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마지막 남은 것을 팔자. 불행한 이 여자는 매춘부가 되었다. 1823년 1월 초 눈이 내린 어느 날 저녁 때였다. 한 여인이 머리에 꽃을 꽂고서 장교들이 드나드는 카페의 유리창문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한 청년이 그녀가 앞을 지날 때마다 담배 연기를 후 하고 내뿜고는 농을 던졌다. 아무리 놀려도 반응이 없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던지 그는 여자가 뒤돌아서서 걷는 틈을 타서 몰래 뒤따라가 웃음을 참으며 눈을 한 줌 집어 재빨리 그녀의 드러난 두 어깨 사이의 등 속에다 넣었다. 여자는 기겁을 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며 달려들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장교들이 카페에서 뛰어나왔고 길 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자는 머리카락도 앞니도 없이 분노로 낯빛이 된 얼굴로 악을 쓰고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큰 키의 사나이가 군중들을 해치고 성큼성큼 걸어와 여자의 윗도리를 움켜잡으며 말했다. 따라와.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분에 못 이겨 미친 듯이 떠들어대던 목소리가 뚝 그쳤다. 눈빛은 흐려졌고 얼굴은 파랗게 질렸으며 공포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쥐베흐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선 팡티느는 한쪽 구석으로 가서 쓰러지듯 주저앉아 겁먹은 표정으로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쥐베흐는 의자에 앉아 호주머니에서 도장이 찍힌 종이를 한 장 꺼내어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다. 다 쓰고 나서 그는 서명을 하고 종이를 접어 당직 순경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부하들을 불러 저 여자를 감옥에 집어넣도록 하게. 그런 다음 팡티느를 향해 6개월이다 하고 말했다. 가엾은 여자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6개월?
감옥에서 6개월? 하고 그녀가 외쳤다. 그럼 우리 코제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테나르디에게 100프랑 이상이나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형사님,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일어서지도 않은 채 손을 마주잡고 흙묻은 장화로 뒤져서 질퍽해진 마룻바닥을 거의 기듯이 다가갔다. 슈아베크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결코 제가 나빴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셨더라면 아셨을 거예요. 그분이 제게 시비를 걸었어요. 하느님, 얼마든지 빌겠어요. 슈아베크님, 용서해주세요. 감옥에서는 칠수밖에 벌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100프랑이나 빚이 있답니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어린 딸아이가 쫓겨나요. 우리 코제트는 마리아님의 귀여운 천사인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친절하신 슈아베크님, 그 어린 것이 가엾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이런 꼴로 된 게 게으르거나 호의호식했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브랜디를 마셨지만 그것도 괴로워서였어요. 정말 저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슈아베크님. 자, 하고 슈아베크가 말을 이었다. 내가 하는 말은 들을 만큼 들었다. 6개월 징역이다. 아버지 하느님이라도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헌병들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조금 전부터 한 사나이가 경찰서 안에 들어와 있었으나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문에 기대선 채 팡틴느의 필사적인 애원을 듣고 있었다. 그가 한 걸음 걸어나와 말했다. 잠깐 기다리게. 슈아베크가 눈을 들어보니 마들렌느 씨였다. 슈아베크는 모자를 벗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실례했습니다, 시장님. 이 시장님이라는 말이 팡틴느에게 묘한 반응을 일으키게 했다. 그녀는 헌병들이 말릴 틈도 없이 성큼성큼 마들렌느 씨 앞으로 걸어가서 얼이 빠진 듯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가 소리쳤다. 바로 당신이었군. 시장이라는 작자가. 그러고는 갑자기 크게 웃더니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마들렌느 씨는 얼굴에 묻은 침을 닦으며 말했다. 슈아베크 형사, 이 여자를 석방해 주시오. 슈아베크는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문 채 서 있었다. 시장의 말은 팡틴느에게도 슈아베크에게 못지않게 충격을 주었다. 석방이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저 시장이라는 작자가 그런 소리를 했을 리는 없고. 친절하신 슈아베크님, 당신인가요? 그렇군요. 사실 저 시장놈 때문에 제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저 못된 시장놈이 저를 쫓아냈어요. 작업장에서 온갖 수다를 떠는 여자들의 말만 믿고 착하게 일하고 있는 저를 내쫓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대로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해진 거예요. 바느질을 해서 12수씩 받고 있었는데 구수로 떨어졌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어린 코제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셨지요? 나의 불행은 모두 이 얼간이 같은 시장 탓이라는 걸. 저는 일부러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었어요.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 모두들 저보고 정직하다고 말할 거예요. 마들렌느 씨는 매우 주의 깊게 팡틴느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그는 조끼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서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속이 비어 있었다. 그는 지갑을 다시 넣으며 팡틴느에게 물었다. 빚이 얼마라고 했죠?
내 놈하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어. 팡티네가 소리쳤다. 그리고 헌병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저 못된 늑다리 시장은 무섭지 않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친절한 쥐아베크시예요. 갑자기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급히 고치고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공손히 고개를 숙여 보이며 헌병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형사님께서 석방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나가요. 여자는 문 손잡이에 손을 댔다. 쥐아베크는 이때까지 꼿꼿이 선 채로 고개를 숙이고 꼼짝 않고 있었다. 문의 손잡이 소리에 그는 정신이 들었다. 순경! 하고 그는 외쳤다. 저 계집이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나? 누가 보내라고 했나? 내가 그랬소. 하고 마들렌느 씨가 말을 받았다. 팡티느는 쥐아베크가 외치는 소리에 벌벌 떨며 마치 붙잡힌 도둑이 훔친 물건을 놓듯이 문의 손잡이를 놓았다. 쥐아베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차갑게 굳어졌다. 그리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시장님, 그건 안 됩니다. 어째서요? 이 천한 여자는 한 시민을 모욕했습니다. 쥐아베크 형사, 하고 마들렌느 씨가 침착하게 말했다. 들어보시오. 당신이 이 여자를 끌고 갈 때 나는 광장을 지나가고 있었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대해 모두 들었소. 나쁜 쪽은 오히려 그 사내였고 그 사내야말로 마땅히 체포되어야 했소. 쥐아베크가 대답했다. 이 못된 여자는 방금 시장님을 모욕했습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요. 내가 받은 모욕은 나 한 사람에 대한 문제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처리하겠소.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저 여자의 모욕적인 행동은 시장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모욕입니다. 쥐아베크 형사, 하고 마들렌느 씨가 말을 받았다. 최고의 법은 양심이요. 나는 이 여자가 한 이야기를 들었소. 그리고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쯤은 알고 있소. 저는 제 의무에 복종합니다. 제 의무는 저 여자를 6개월간 복역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말해두겠소. 불법 감금에 관한 1799년 12월 13일자의 법령 제81조를 상기하도록 하시오. 쥐아베크는 가슴 한복판에 호된 타격을 받는 것 같았다. 그는 시장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한 다음 밖으로 나갔다. 팡티느는 떨고 있었다. 그녀는 넋을 잃은 채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겁먹은 눈으로 어리둥절하게 보고 있었다. 쥐아베크가 밖으로 나가자 마들렌느 씨는 팡티느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소. 나는 당신이 말한 그런 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소. 왜 내게 말하지 않았소? 어쨌든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내가 당신의 빚을 갚아드리겠소. 아이도 데려오도록 할 테고, 아니면 당신이 아이가 있는 데로 가도 좋소. 아이와 당신의 생활은 내가 책임지겠소. 돈은 필요한 만큼 드리리다. 행복해지기만 하면 당신은 다시 얌전한 여자가 될 것이오. 가엾은 팡티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코제트를 데려올 수 있게 됐다. 이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떳떳하게 코제트와 함께 살 수 있다. 이 비참한 현실 한복판에 갑자기 천국이 열린다. 그녀는 오 하고
두어 번 흐느끼는 소리를 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서 있던 다리가 저절로 구부러지고 마들렌느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들렌느 씨는 말릴 겨를도 없이 그녀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기절해버렸다. 쥐아베흐. 몇 가지 서둘러 처리할 사무가 있어 시장실에 있던 마들렌느 씨는 쥐아베흐 형사가 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쥐아베흐라는 이름을 듣자 마들렌느 씨는 불편한 마음을 피할 수 없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하고 그는 말했다. 마들렌느 씨는 벽난로 옆에 앉아서 손에 펜을 쥐고 서류를 뒤적거리면서 무언가를 써놓고 있었다. 서류 안에는 경찰청의 보고서도 들어있었다. 그는 쥐아베흐가 들어와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쥐아베흐는 등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에 무엇인가를 써놓고 있었다. 쥐아베흐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 안으로 서너 걸음 들어와 섰다. 이윽고 시장이 펜을 놓으며 몸을 반쯤 돌렸다. 무슨 일이오, 쥐아베흐씨? 쥐아베흐는 생각을 정리하는 듯 잠시 말이 없다가 비장하고 단호한 어조로 소리를 높여 말했다. 시장님, 범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어느 하급 공무원이 한 행정관에게 매우 무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요? 하고 마들렌 씨가 물었다. 접니다. 하고 쥐아베흐가 대답했다. 당신이라고? 네, 접니다. 그러면 그에게 불쾌한 일을 당한 행정관은 누구요? 시장님이십니다. 마들렌느 씨는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쥐아베흐는 시선을 내리깔고 여전히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시장님, 저의 파면을 당국에 요청하여 주십시오. 마들렌느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열어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다. 하지만 쥐아베흐가 그것을 가로막으며 말을 계속했다. 사표를 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사표를 내는 일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과오를 저질렀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파면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덧붙였다. 저를 엄격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요? 당신이 나에 대해 죄를 저질렀다니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요? 무조건 파면을 시켜달라니 무슨 말이요? 파면시켜 주십시오. 쥐아베흐가 다시 말했다. 파면이라. 그래, 무슨 영문인지 말해보시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쥐아베흐는 길게 숨을 내쉬고 여전히 냉정하고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시장님, 6주 전에 빵티느라는 여자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있은 후 저는 홧김에 시장님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다고? 빠히 경시청으로 했습니다. 시장이 경찰권을 침해했다고 고발했소? 아닙니다. 전과자라고 고발했습니다. 시장의 안색이 변했다. 쥐아베흐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을 계속했다.
전 확신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짚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닮았다는 점, 포슐르방 영감이 사고 때 시장님이 보여주신 엄청난 힘, 사격 솜씨가 뛰어난 점, 다리를 약간 전다는 점, 그 밖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님을 장발장이라는 사나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는가? 이름이 뭐라고? 장발장입니다. 제가 20년 전 투울롱에 있을 때 본 복역수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은 어느 주교 관저에서 도둑질을 했고 또 한 길에서 샤보아 소년의 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8년 전부터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결국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시장님을 경시청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부터 서류철을 다시 손에 들고 있던 마들렌느 씨가 무관심한 어조로 물었다. 그래서 회답이 왔소? 저에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인정한다니 다행이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장발장이 잡혔으니까요. 마들렌느 씨가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자베흐를 향했다. 그리고는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어조로 그랬군 하고 말했다. 자베흐가 계속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일리오 클롯에 가까운 시골에 샹 마띠에라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 가난했고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요. 그는 작년 가을에 양조용 사과를 훔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담을 타고 넘어가 나뭇가지를 꺾었던 것입니다.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신의 뜻이었겠죠. 마침 그곳에 감옥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서 판사는 그를 아흐스에 있는 형무소로 보냈습니다. 그 아흐스 형무소에는 프레베라는 전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가로 붙잡혀 들어왔는데 모범수가 되어 간수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샹 마띠에가 수레에서 내리는 순간 무세베가 외쳤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놈이잖아. 저놈은 전과자야. 이봐, 날 좀 봐. 자네 장발장 아닌가? 장발장? 장발장이 대체 누구요? 하고 샹 마띠에는 깜짝 놀라는 척 했습니다. 자넨 장발장이야. 툴룽 형무소에 있었잖아. 20년 전에 말이야. 우리가 함께 거기 있었었지. 샹 마띠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경찰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제게도 조사 의뢰가 왔었지요. 조사 결과 다음에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샹 마띠에라는 자는 30년 전에 파브홀르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가지치기 일꾼으로 일했었는데 파브홀르에서 그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 후 오랜 동안 오베흐뉴에 나타났다가 다시 파히에 나타났는데 그는 거기서 목수일을 했었고 세탁업을 하는 딸도 있었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장발장이 절도죄로 감옥에 가기 전에 바로 가지치기 일꾼이었고 또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바로 파브홀레입니다. 장발장은 그 세례명이 장이었고
어머니 쪽이 성이 마띠우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나오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외가의 성을 따서 주앙 마띠우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베흐뉴로 갔었는데 그 고장에서는 주앙을 샹으로 발음하므로 자연히 샹 마띠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물론 파브홀르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의 가족은 이미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았고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식구들은 종종 한꺼번에 사라지니까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파브홀레에는 장발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투울룽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브헤베 외에 장발장을 아는 목욕수는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꽃바유와 슈넬듀에입니다. 이 2사람을 감옥에서 끌어다가 샹 마띠우라고 버티고 있는 사람과 대면을 시켰는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무헤베와 마찬가지로 2사람이 보기에도 장발장이었던 것입니다. 나이도 55세로 같고 키도 같고 몸집도 같은 것이 아무리 보아도 틀림없이 장발장이었던 것이죠. 제가 파히 경시청으로 고발장을 보낸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너는 미쳤다. 장발장은 당국에 체포되어 지금 아흐스에 있다. 는 회답이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짐작하시겠죠. 이곳에서 장발장을 찾아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판사에게 편지를 썼고 판사님은 저와 샹 마띠에를 대면시켰습니다. 그랬는데? 하고 마들렌 씨가 물었다. 쥐악베는 단호하면서도 의기소침하게 대답했다. 시장님, 사실이었습니다. 그자는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들렌 씨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분명히 그였소? 쥐악베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분명히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진짜 장발장을 만나본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시장님. 마들렌 씨는 그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물었다. 그래, 그 사나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자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신이 샹 마띠웨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4사람이나 증언을 하고 있으니 그 늙은 불황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자는 이미 아흐스의 중재재판소에 넘겨져 있습니다. 저도 증언을 하러 그곳에 갈 겁니다. 마들렌 씨는 아까부터 책상 쪽을 향해 앉아 일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류철을 들고 읽고 쓰면서 듣고 있었다. 그가 쥐악베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젠 됐소, 쥐악베크 씨. 사실 그런 일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오. 그리고 급한 일이 쌓여 있소. 쥐악베크 씨, 지금 당장 생솔보 거리 모퉁이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부조피의 부인에게 가서 순례꾼 피에르 쉐를롱을 고발하라고 일러주시오. 그자는 여간 난폭한 사람이 아니오. 그 부인과 아들을 치워 죽일 뻔했소. 그는 처벌을 받아야 하오. 다음에는 기브르 거리의 도리스 미망인과 블랑 거리의 르네 부인을 찾아가 신고된 경범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조서를 작성하시오. 그런데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주었군. 한 열흘쯤 후에 아까 말한 그 사건 때문에
아흐스에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소? 더 일찍 갑니다, 시장님. 그럼 언제쯤이요? 아까 시장님께 재판이 내일 열려서 오늘 밤에 떠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마들렌느 씨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가볍게 몸을 떨었다. 그럼 재판은 얼마나 걸리게 될 것 같소? 길어야 하루일 겁니다. 늦어도 내일 밤에는 판결이 내려지겠죠. 저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생각은 없습니다. 결과는 뻔하니까요. 증언을 끝내는 대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하고 마들렌느 씨가 말했다. 그리고 좌베크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좌베크는 나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하고 좌베크가 말했다. 또 뭐요? 시장님, 대답해 주셔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가 파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들렌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좌베크 씨, 당신은 명예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존경하오. 당신은 당신의 과오를 지나치게 탓하고 있소. 더구나 이번 일은 나 한 사람에 대한 무례일 뿐이요. 당신은 파멸당할 까닭이 없소. 그대로 유임하길 바라오. 시장님, 그래선 안 될 일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고 마들렌느 씨가 좌베크의 말을 받았다. 그것은 나 개인에 관한 문제란 말이오. 그러나 좌베크는 자신의 생각에 골몰하여 말을 계속했다. 제가 과오를 지나치게 탓한다고 하셨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부당한 혐의를 두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일은 우리 경찰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증거도 없이 홧김에 시장님을 고발했습니다. 존경을 해야 마땅할 시장이며 행정관이신 분을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개 공무원인 제가 시장님으로 대표되는 당국을 모욕한 것입니다. 만약 제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제가 한 것 같은 그런 짓을 했다면 저는 그를 파면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이었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해온 일들이 모두 부당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만 벌하고 자신은 전혀 벌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저는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뻔뻔스러운 좌베크놈이라고 욕을 하겠지요. 시장님, 저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몹시 화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런 친절을 원치 않습니다. 시민보다는 매춘부를 옹호하는 친절, 시장보다는 경관을 옹호하는 친절, 상관보다는 말단 관리를 옹호하는 친절. 저는 그런 친절을 잘못된 친절이라고 봅니다.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친절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일은 쉽지만 공정하게 처신하기란 어렵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제가 의심하고 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면 저는 결코 시장님께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분명 시장님에게 본때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다루듯 자신을 다루어야만 하겠습니다. 어서 저를 파면시켜 주십시오. 긍지와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이 사나이에게 어떤 위험을 부여하고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하고 마들렌느 씨가 말했다.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좌베흐는 뒤로 물러나며 부끄러운 기색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시장은 밀정하고 악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권을 남용한 때부터 저는 밀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좌베흐는 공손히 격려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시장님,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근무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나갔다. 마들렌느 씨는 복도를 지나 멀어져가는 좌베흐의 힘찬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의 폭풍 후 독자들은 이미 마들렌느 씨가 다름 아닌 정발장이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뿌띠-지흐베 사건 이후 정발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이외에 덧붙일 것은 없다.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그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다. 주교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변화 이상의 것, 완전한 변모였다. 그는 용케 옛날의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촛대만을 남기고 주교에게서 훔친 은그릇들을 모두 판 뒤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숨어다니며 프랑스를 횡단하여 몽트레이유에 들어왔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들을 생각해냈고 사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몽트레이유에서의 사는 동안 그의 양심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가슴 아파했으며 잘못된 인생의 앞부분을 인생의 뒷부분, 남겨진 삶을 통해 속죄할 수 있음을 행복하게 여겼다. 평화와 희망을 가지고 오직 두 가지 일만을 생각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숨기는 것과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곧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는 것과 신에게 귀의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그의 정신 속에서 완전히 결합되어 하나의 생각이 되어 있었다. 또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마음에 군림하여 극히 사소한 행동까지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그의 행동을 결정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에 눈을 돌리게 했으며 그를 친절하고 소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두 가지 생각은 그를 언제나 같은 길로 안내했다. 그러나 가끔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런 경우 독자들도 기억하듯이 첫 번째 생각이 두 번째 생각에 자리를 내주어 자신의 안전을 돌보기보다 덕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면서도 주교에게서 받은 촛대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주교의 장례 때 상복을 입고 샤보와 소년이 지나가면 불러들여 물어보고 좌베흐의 불쾌한 암시에도 불구하고 포슐르방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 현인이나 성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첫 번째 의무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일은 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두 가지 생각이 이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그의 행위가 지향하고 있던 엄격하고 종교적인 목적을 따로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그가 해온 일은 모두 자기의 진짜 이름을 묻어버릴 구덩이를 파는 작업에 지나지 않을 것이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에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그가 언제나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의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듣는 일이었다.
그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자기의 새로운 인생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또 자기의 새로운 영혼까지도 사라질 거라고 두려워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었다. 그런데 누군가 입에서 그 끔찍한 장발장이라는 이름이 느닷없이 튀어나와 지진을 일으키는 그 지진이 오히려 그의 건물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지켜주며 사람들이 마들렌느 씨를 더욱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말았다. 신은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이 되게 허락하셨다. 마들렌느 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뭐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뭘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제 나는 안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반쯤 열려있던 문, 내 과거가 지금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 수 있었던 그 문도 이제 완전히 닫힌 것이다. 그래, 영원히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저 쥐어베흐, 가는 곳마다 내 뒤를 밟던 무서운 본능을 가진 녀석, 항상 나를 쫓아다니던 무서운 사냥개, 그 녀석이 지금 길을 잃고 완전히 나를 놓치고 만 것이다. 그놈은 만족하고 있다. 쥐앙발장이 체포됐으니까. 모두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다. 모두 주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그토록 오랫동안 열망했던 일, 매일 밤 꿈꾸던 일, 하늘에 기도하던 그 일,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이다. 이미 결정 지어졌다. 이제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된다. 마들렌느 씨는 방 안을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자신이 말한 나의 목적은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 진정 무슨 뜻인가를 자신에게 물었다. 자신의 새로운 삶이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목적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이름을 감추는 일이었던가? 경찰의 눈을 속이는 일이었던가? 다른 목적, 위대하고 진실한 목적은 없었던가? 자신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일, 정직하고 선량한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일, 올바른 사람이 되는 일.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은 주교가 나에게 명령한 것, 바로 그것이었다. 과거에 대해 문을 닫는다고? 천만에, 나는 그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열한 짓으로 다시 그 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 생존을, 생명을, 평화를, 양지 바른 곳을 훔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한 가엾은 사나이를 정신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형무소라는 죽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안 된다. 나는 자수를 해서 희생양이 된 그 불쌍한 사나이를 구하고 나의 이름을 밝히고 다시 죄수 쥐앙발장이 되어 그야말로 참된 부활을 이루어야 한다. 외면상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진짜 지옥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나의 인생은 모두 무용한 것이 되고 나의 회개도 헛된 것이 된다. 그는 주교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교가 물끄러미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앞으로 마들렌 시장으로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한다 해도 주교에게 더러운 인간으로 보일 것 같았다. 그보다는 죄수 장발장이 오히려 훌륭하고 깨끗한 인간으로 보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면을 보지만 주교는 자기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생활을 보지만 주교는 자신의 양심을 보고 있었다. 아하스로 가서 가짜 정발장을 구하고 진짜 정발장을 고발해야만 한다.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희생이며 가장 가슴 아픈 승리이며 뛰어넘어야 할 최후의 일보이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쓰라린 운명이여. 세상 사람들이 눈에 치욕으로 보이는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신의 눈에 보이는 신성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 그는 결심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여 그 사나이를 구해내야 한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서류들을 정리했다. 가난한 소상인들에게 받은 사용증서 다발을 불에 던져 태웠다. 그는 편지를 한 통 써서 봉투에 넣고 봉했다. 이때 그 방에 함께 있었다면 봉투에 파히 아우투아거리 은행가 라피트시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 속에는 지폐 몇 장과 선거하러 갔을 때 사용했던 여권이 들어있었다. 생각에 잠긴 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누가 본다면 아무도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이따금 입술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들고 벽의 어느 한 곳을 응시하는 모습만을 보았을 것이다. 마치 그곳에 그가 하고 싶은 일, 물어보고 싶은 일이 나타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라피트 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해서 지갑과 함께 주머니에 넣고서 그는 다시 방 안을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다.